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네 번째 정치개혁안으로 의원 정수 축소안을 던졌습니다. 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의원 수를 250명으로 줄이겠다 이런 건데 과거에도 보수 정당에서 여러 번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일단 보수 정당에서 많이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실행한 건 진보 정당이었습니다. 바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299명이었던 당시는 지금은 300명인데 299명이었던 의원 정수를 273명으로 줄인 적이 있거든요. 그건 김대중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어서 성공했던 사례고요. 당시에도 IMF 직후에 정치권이 너무 어떤 그럴까요? 여러 가지로 비판을 받던 어떤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서서 우리도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라는 의미로 273명이 됐고 이제 다시 300명이 됐습니다. 또 정성호 의원,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도 5년 전에 250명이면 딱 적당하다라는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의원 정수와 관련돼서는 실행을 못했죠. 늘 선거 한 2, 3년 전부터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선거 직전에는 늘 여야가 합의를 합니다. 그대로 유지하겠다. 왜냐하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일단 지금 국민의 여론이 어디로 갔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외국에 비해서 못하다. 그러면 이 정수가 과연 필요한가 이런 국민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론화해서 그것이 어느 쪽으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원 정수 축소안 일단 민주당에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혐오에 기댄 떴다 방식의 공약이다, 포퓰리즘이다라고 비판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인구 대비로 볼 때 오히려 더 늘려야 되는데 한 360명 정도로 늘리는 게 맞는데 워낙 지금 대한민국 이의 정치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뭐 국민들에게 뭐 불신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정치를 그야말로 해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말이죠. 이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 일반이 볼 때는 국회의원 축소에 대해서 상당히 그 공감을 많이 가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지금 말씀처럼 국회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22대 국회가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그럼 이제 뭔가 공천을 23대 때 영향을 받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고 헌법에 이제 일단 200명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전 이 국회의원 정원 축소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근데 전 뭐 의미 있다고 봐요. 워낙 의원들의 역할이 정치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보다 중요한 게 정치 개혁의 차원에서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국회의원의 매력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국회의원의 특권이라고 얘기하는 거. 반드시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이런 헌법에 명기된 특권 말고 국회의원이 가는 여러 가지 그 혜택들이 많잖아요. 뭐 굳이 열거하지 않고. 보좌관도 있고 뭐 많죠. 보좌관도 뭐 9명이었는데 되게 다른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너무 특권층처럼 돼 있기 때문에 세비도 이제는 좀 줄여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사실 국민의 평균이 이래야 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이 1억 한 5천이 안 되잖아요, 연봉이. 그런 점도 그렇고 해서 좀 국회의원의 특권을 이제 국민들 일반 상식에 보수나 진보를 떠나서 말이죠. 일반 상식에 부합하게 바꾸는 거에 그게 더 국회의원 정수 축소보다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 정정수 줄이는 것도 뭐 당연히 중요한 이야기지만 무엇보다 특권 내려놓는 게 우선돼야 된다 이런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일단요 한 위원장 이번에 이제 정치 개혁안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에 민주당은 이제 개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에다가 제2요구권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자 이렇게 맞서는 양상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개혁안을 놓고 맞서는 상황. 네, 개혁안을 놓고 맞서고는 있으나 지금 총선을 앞두고 사실은 주도권 싸움이에요. 누가 이슈를 먼저 이끌어가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장군 하셨으니까 저희도 멍군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멍군 쪽이 불리해요. 왜냐하면 이슈를 이미 전쟁터를 만들어놨으니까 그 반론을 제기하면 그 전쟁터에서 사실 남이 만들어놓은 전쟁터에서 싸우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불리한 건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정치 개혁과 관련된 네 가지의 지금 제안을 해놓거든요. 거기에
지금 민주당은 아이고 그거 받고 난 이거 하겠습니다. 개헌론이 그거고 그렇죠. 아니면 그거는 사실 정치적으로 의미가 다릅니다라든가 이런 반응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불리한 지금 형국이거든요. 예. 그럼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들도 우리도 개혁합니다. 그리고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어떤 제안을 똑같이 내놓거나 다른 안을 내놔야만 예. 이것이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내놓는 건 아이고 특검합시다. 특검 거부권 행사합니다. 이렇게 네거티브 쪽으로만 가고 있어요. 예, 네. 그 의미가 없다 있다를 떠나서 지금은 민주당이 끌려다닌다. 민주당이 그럼 본인의 자신들의 정치 개혁안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지금은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 민주당이 좀 끌려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위원장 이제 오늘 서울 신년회를 끝으로 전국 행보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오늘 4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인데 여기에 김기현 대표도 나올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김기현 대표하고 단둘이 만나는 건 전 대표죠. 김기현 전 전 대표죠. 대표와 단둘이 만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이제 얘기됐던 이른바 이제 뭐 중진 그리고 이제 지도부의 불출마 이런 예. 관련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쉽게 여러 명 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예. 일단 이제 오늘 서울 끝으로 이제 뭐 이른바 광폭 행보를 이제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라는 분이 정치에 사실 입문하거나 마찬가지죠. 뭐 네. 출마하는 건 아닙니다만 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일단은 성공인 것 같아요. 한동훈 개인에 대한 지지율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를 모았던 거에 비해서 그렇게 실망을 준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여권 전체의 지지율 상승과 연결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총선용 이제 긴급 구원 투수로 이제 투입된 거 아니겠어요? 한동훈 이제 전 법무장관 위원장이 말이죠. 네. 근데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 보기에는 뭐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 이상의 형의 의원들에게 세비 반납 여러 가지 좋은데 조금 더 색다른 그 정치 개혁안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 뭐 많이 나왔던 것들이에요. 예. 세비 반납이라든지 의원 양수 축소도 그렇고 재보선에 책임 있는 정당이 공천하지 말자라는 거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다 어겼어요. 최근에 어긴 게 오히려 국민의힘이죠. 10월 달에 그 강서구청장 재보선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정당 개혁 차원에서 공천제도 개혁이라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회의원의 특권을 어떻게 내려놓느냐의 문제 또 하다못해 이런 것도 있어요.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임. 이건 내각제에서나 있는 제도인데 이건 사실 과거 여야가 많이 합의했던 건데 자신들의 기득권에 관련되니까 그게 유야무야 됐단 말이에요. 예. 이런 걸 좀 내놔야 돼요. 이런 걸 내놔야지 국민들의 시선을 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중요한 정치개혁의 아이템이긴 합니다만 이게 별로 참신하지 않다고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가 저는 상당히 뭐 기대에 부응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만 대통령의 각을 세울 건 아니지만 우리 이른바 이제 그 윤석열 정권이 2년이 다 돼가는데 역대 그 민주화 이후의 정권들에 비해서 같은 시기에 비교해 볼 때 지지율이 썩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원인을 지적을 해 나가면서 진단하고 그런 걸 고쳐 나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무슨 그 지역에 맞는 공감되는 여러 가지 연구 얘기를 하면 좋았을 텐데 예. 그런 게 좀 빠져 있었던 건 아닌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걸 좀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 어제 원희룡 전 장관과 함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이 인천을 방문했죠. 이 자리에서 했던 발언을 다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 한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승부하고 싶어하는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신 저 자리는요, 인천 신년 인사회 일정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가 계양을인데 그 바로 옆에 계양갑이었어요. 그런데 분위기는
야 이재명 대표 지역에 공세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전략은 이겁니다. 지금 108석이었어요. 지금 110석 넘어갔지만 네네. 처음에 초기, 그러니까 21대 시작하자마자는 108석이었는데 예. 108석은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가질 수 있는 최저선이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과반 승리를 목표로 한다면 40석만 가져오면 됩니다. 예. 108석은 워낙에 지금까지 지지를 받아왔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 빼앗기진 않는다 치면 그러면 40석을 갖고 오는 건 수도권입니다. 거의 수도권이죠. 예. 수도권에서도 경기는 사실 아직도 불리합니다. 그런데 서울과 인천을 함께 유의미한 승리를 거둔다면 그리고 경기를 어느 정도 정말 선전한다면 40석의 어떤 목표를 세울 수 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인천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에 바람을 일으키자. 그래서 예. 압도적인 어떤 승리를 서울과 인천에서 좀 가져보자라는 것 같고요. 네네. 그게 문재인 옛날에 그 당 대표, 그러니까 후보, 그러니까 2012년도 선거에서 패배한 문재인 대표가 당시에 어디에 나왔냐면 뭐 비례 나올 수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근데 부산에 나갔습니다. 네. 그것도 사상 쪽에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벨트로 해서 사실상 당시에 5명을 당선시켰거든요. 원희룡이라는 정치인이 만약에 개항을 해서 지더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원희룡을 중심으로 한 인천 벨트가 몇 석을 따냈다.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결과를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원희룡 전 장관을 포함한 뭐 인천 벨트까지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맞대결 어떻게 예상하시고 보시나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를 한다면 개항을 해. 출마를 안 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대표직을 내려놓거나 예. 의원직 상실하면 대표직도 뭐 자연히 내려놓게 될 수밖에 없겠죠. 예. 의원직과 대표직 꼭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요즘은 이제 말이 잦아졌지만 좀 네네. 수그러들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가는 거거든요. 지금 기소 중이고 재판 중인 사건이 몇 개 있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굳이 그렇게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뭐 네. 반대로 뭐 돌파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네. 전공법으로. 그래서 이제 뭐 비례대표라든지 선대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전체의 선거를 지휘한다는 명분으로 말이죠. 예. 그 선거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개항에서 원희룡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원희룡의 이 이른바 빅매치가 되겠죠. 정말 성사된다면 저는 그 가능성이 높게 보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바로 이제 야권 소식도 함께 짚어볼 텐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이제 흉기 피습 보름 만에 이제 당부에 복귀를 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 의원들 탈당에 대한 메시지를 낼지 또 복귀한 이 대표 최우선 과제는 뭘지 이걸 먼저 최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2일 날 피습이 됐고 네네. 벌써 오늘이 17일이잖아요. 17일인데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동안 민주당 내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이제 탈당 김정민, 조홍천 의원 등 이제 이원욱 의원 등 탈당도 했었고 네. 당이 뭔가 자꾸 원심력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이쪽에 상대 정당인 국민의힘은 한동훈 이제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걸 부인할 수 없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어떤 첫 메시지가 뭐냐. 그리고 그동안 이제 뭐 성비 관련해 가지고 또 의원 이 출마자들의 여러 가지 논란이 또 있었잖아요. 뭐 예. 약간 이제 일정 부분 정리됐습니다만 뭐 강의원 특보라든지 이런 분들, 현근택 변호사. 그래서 지금 뭔가 이 총선 레이스 초반에 민주당이 조금 선수를 좀 뺏긴 것 같아요. 한동훈이라는 긴급 이제 구원 투수가 들어와서 예. 국민의힘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피습돼가지고 뭔가 전열을 재정비해서 정치 개혁도 지금 아까 이종근 평론가 말씀처럼 좀 이제 수세적이란 말이죠 지금 그런 점에서 뭔가 좀 공세적인 이런 메시지를 낼 수 있을지 예. 그리고 당내 여러 가지 분열상이라든지 내용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그게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께 네. 하나 여쭤볼게요. 방금 네. 전에 아까 그 연희룡, 이재명의 빅매치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준연동형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개항을 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네. 그 가능성에 대가 또 높은 상황은 아닙니까? 왜? 근데 원희룡 장관이 따라가겠어까지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이루어질까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개항을 해 그대로 출마를 하고 예.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하면 어쨌든 이게 이 개항을이라는 지역이 정치 토양은 민주당한테 유리하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원희룡 전 장관의 경쟁력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럼 너무 이재명 대표가 그 지역구 선거에 매달리게 되면은 전체 선거를 지휘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과
이건 좀 별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글쎄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그 위험을 감수할까 되게 실리적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민주당에서는 일단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두고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했다. 그러면서 대여 공세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선을 앞두고 너무 당대표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논란이 있을 때 그 논란에 피어리어들을 찍어야 되는 건 당대표의 역할이거든요. 이 논란은 빨리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총선이거든요. 총선은 어차피 생산적인 누가 더 생산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그런 이야기를 내놓느냐 이 싸움이지 예. 서로 네거티브를 해서 뭐 진흙탕 싸움을 한다 해서 정치 혐오감을 불러일으켜서 투표율 낮춘다 그게 민주당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네네. 투표율이 어차피 낮으면 민주당한테 불리한 게 역대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헬기 수송 문제나 또는 부산대 병원에서 네. 수술을 받지 아니한 문제를 두고 이재명 대표가 그 선을 좀 그었으면 했는데 퇴원 연설에서 그게 없었어요. 즉, 네네. 아유 부산대 병원이 최고다, 최고 의료진이다. 그런데 가족들이 잠깐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 거기서 유감이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이게 선이 끝나는데 감사한다는 표현 이후에 당내에서 부산대 병원을 또 폄하하는 목소리가 또 뭐 여선웅 전 예. 행정관으로부터 나오고 이런 것들을 딱 차단하고 다른 이슈로 전환을 시키지 못한 게 두고두고 지금 계속 네거티브로 보여지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아유 당대표 리스크를 언제까지 갖고 가는 거야? 이런 시각으로 지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대표 복귀를 앞두고요.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이 현근택 부원장 총선 불출마 선언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논의된 적 없다. 이러다가 공관위원장의 멘트가 있고 3시간 후에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그 이명백 공관위원장의 그 얘기가 있었죠. 단호하게 네. 조치하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막 그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 이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와 그 정성호 의원 간의 문자가 좀 공개된 적이 있었잖아요. 현근택 변호사의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게 역시 당 대표가 특히 친명계 인사에 대해서 뭔가 관여하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요, 역대 선거를 보면은 이 공천에서 어쨌든 특정 사람의 입김이 과도하게 작용한다든가. 공천에 잡음이 일어나면 그 정당은 대체로 지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2016년도에 이른바 그 찐박인지 뭐 친박인지 뭐 그 논란이었잖아요. 많았죠. 예. 뭐 다들 얘기하는 겁니다. 뭐 옥새 파동이라는 거 2016년도 선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기원 특보에게 나왔었고 현근택 변호사에게 나오고 그러면서 이쪽에서 어쨌든 현근택이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이쪽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다른 쪽에 좀 부정적인 면이 자꾸 부각되다 보니까 예. 거기다 위기의식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명백 네. 그 위원장이 좀 그런 식으로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게 당내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건 초반에 불을 자 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자꾸 논란이 되면요. 점점 이 공천 혁신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건 민주당에 상당히 불리했을 겁니다 아마. 네, 초반에 불을 잘 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희원 특보, 현근택 부원장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이제 정봉주 전 의원에게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일단은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정봉주 전 의원이 스스로 사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근택 부원장이나 네. 강의원 특보는 두 사람은 이번에 정치 신인이에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정말 이재명 대표의 뜻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근데 정봉주 전 의원은 사실은 굉장히 출마하려고 그 이전부터 했는데 실패했어요. 계속 여러 가지 의미로 또 지난 열린 민주당을 손혜원 전 의원과 만들었을 때도 당시 지도부 민주당 네. 지도부의 이해찬 대표라든지 혹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정말 대립하고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다시 진짜 돌아온다 하면서 이 섭섭함을 표시했거든요. 아마도 이번에는 정말 이를 악물고 나왔다라는 정도로 지금 이 측근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스스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런데 이제 아마도 그러니까 친명 내지는 민주당 지도부가 진짜 고민을 할 겁니다. 예. 정봉주 전 의원이 사실은 이번에 권리당원 문제, 대의원 문제 이 점에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였기 예.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을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어제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제3지대 주자들 연일 이 빅텐트 필요성 강조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연대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른바 낙준연대, 이낙연, 이준석의 연대 합당 가능하다고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그건 매우 어려울 거라고 봐요. 이준석의 지금 개혁신당이 국민의 가장 그래도 비교적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보면은 그게 정치적으로 쉽게 결합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한 지역구를 놓고 예. 이 당에도 후보가 나오고 저 당에도 후보가 나오고 그거 어떻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뭐 크게 네. 연대하고 싶은 마음이야 있겠죠. 네. 하지만 조금씩 삐걱대는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명분이나 당위성은 충분한데 네네. 그리고 정치적 욕구나 수요도 충분합니다. 제3지대에 대한 그 국민들, 유권자들의 중도층 특히 예. 요구가 있는데 과연 두 세력, 특히 이낙연, 이준석 세력이잖아요. 다른 세력도 많이 있어요. 지금 금태서 뭐 양양자 많이 있습니다. 예. 원칙과 상식도 있고 그런데 일본 화학적 결합이라는 건 사실 합당이나 통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느슨한 연대라는 거는 이제 연합공천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뭐 비례대표는 따로 내고 뭐 지역구 공천은 이제 연합공천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완전히 화학적 결합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이 제3지대의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지 예. 이게 각계 격파로 각계 약진으로 간다 이래가지고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준석과 이낙연 이 두 분이 글쎄요 뭐 그 간극이 좁다면 좁을 수 있고 그야말로 DJ 편합 같은 것도 성사시킨 적도 있고 네. 3당 합당도 했으니까 90년도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할 수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이 발언이 조금 자꾸 거리를 두는 듯한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일부러 나중에 혹시 안 될 거에 대비해서 그렇게 어떤 이 전략적으로 거리를 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당기도 지금 주황색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황색이라는 게 빨간색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좀. 그래서 이 뭔가 이 자락을 좀 이 여지를 아 그렇습니까? 두는 게 아닌가 총선 이후에 그렇다면은 정말로 제3지대에 대한 역사적인 사명감, 대한민국의 양당 거대 정당 체제, 이 카르텔 체제가 이러면 안 된다는 그런 정말로 윤리의식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아주 지나치게 현실 정치, 물론 현실 정치 때문에 하는 거죠. 네. 배치 달아야 되고 다 좋은데 정말로 이 내 한 몸이 희생되더라도 이 제3지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여전히 너무 이 리얼 폴리틱스, 이 현실 정치가 너무 많이 작동되는 것 같아서 저도 지금 현재 이렇게 완전한 결합, 이게 그렇게 쉽을까? 아직은 뭐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높게 점수를 주는 편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의 연대 좀 온도차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민주당 탈당파와의 연대는 어떻게 보시나요? 역시 쉽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탈당파와 이낙연 전 대표와는 서로 계산이 다르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현역이 없어요. 이쪽은 근데 현역이 있잖아요. 네. 대신 이쪽은 이 확실한 후보 그러니까 대권 주자가 없고 이쪽은 대권 주자로 자임하는 사람이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아직도 주판 안을 굴릴 단계지 확실하게 손을 잡을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태창유 교수님은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그렇지만 이제 각 당의 이제 큰 당의 이제 공천이 끝나고 이른바 소위 말해서 이삭줍기 같은 게 있으면 그렇다 그러면 3번을 기호 3번을 갖기 위한 연합 이런 것들은 가능성이 있는 좀 상황이 가능하다 봐요. 제가 예. 아까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 거는 현 단계에서 좀 그렇다는 얘기고 예. 이삭줍기라는 게 이삭이란 말이 별로 좋지 않게 들리는 것처럼 예. 거기서 탈당한 사람, 탈락한 사람들이 온다 하더라도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4명 아닙니까? 양양자 의원까지 포함하면. 예. 4명이기 때문에 정의당이 6명이니까 네. 3명만 받으면 7명이 돼요. 네네. 그럼 기호 3번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처럼 민주당에서 예. 공천에 탈락한 분들, 이른바 낙천한 사람들이 오면은 예. 세가 좀 생길 거라고요. 좀 그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게 된다면 이준석 전 대표의 이 워딩의 이 수위도 예.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그야말로 제3진당이 제3지대라는 게 상당히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예. 새로운 메시지를 내놓고 한다면 전 의외로 상당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설 연휴가 지나봐야 지나봐야. 뭐 예, 내용을 좀 알 수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